나는 아무 말 없이 파일을 열어 첫 번째 사진을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학교 뒷문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은주와 박준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은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피가 가셨고 손에서 떨어진 수건이 바닥에 둔탁하게 떨어졌다. 변명 같은 말들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순간 나는 단 한마디만 뱉었다. 이제 그만하자. 법원에서 보자. 국어 교사인 아내 은주와 함께한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면 안정적이었다. 야근이 잦은 나 대신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던 주말, 쇼핑몰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걷던 순간들 덕분에 우리 부부에게 불륜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남의 이야기일 줄 알았다. 그러나 어느 날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하나가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 박준호. 학교 동료의 이름, 낯선 향수 냄새에 자꾸 바뀌는 야간 자율학습 일정, 비밀번호가 걸린 휴대폰, 그리고 호텔 출입 기록이 찍힌 사진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나는 47살, 고양시 일산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서울 여의도로 출근하는 회사원이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안정된 직장과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그리고 함께 늙어갈 배우자를 가진 남자일 뿐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오래 살았는데도 아직도 신혼 같네요라고 웃으며 말할 때면 나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다. 주말마다 아내와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고 근처 식당에서 찌개 하나 놓고 밥을 나눠 먹는 순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의 전부라고 여겼다. 내 이름은 민수이고 여의도에 있는 대기업 본사에서 근무한 지는 어느덧 20해가 가까워지고 있다. 아침에는 여전히 7시면 눈이 떠지고 회사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야근은 일상이 되었고 몸은 늘 피곤해도 가정의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했다. 회사에서 나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통했고 후배들에게는 믿음직한 선배, 상사에게는 맡긴 일은 끝까지 해내는 직원으로 평가받았다. 아내 은주는 45살이고 일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학교 행사 때마다 사회를 보고 아이들이 쓴 글을 밤늦게까지 읽어주며 피드백을 적어 오던 사람이다. 결혼한 지는 이제 18년이 넘었지만 주변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맞벌이로 잘 지내는 평범한 부부로 보였을 것이다. 우리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다. 내가 먼저 일어나 싱크대에 서서 대충 구기며 반찬을 꺼내고 토스트나 계란 프라이를 하나 올려두면 은주가 조금 늦게 일어나 서둘러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어쩌다 시간이 맞으면 식탁에 마주 앉아 몇 마디 안 되는 아침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었지만 대부분은 다녀올게요. 오늘도 고생해요라는 인사만 주고받은 채 각자 현관문을 나섰다. 저녁에는 내가 먼저 집에 도착하는 날이 많았고 냉장고에서 대충 반찬을 꺼내 혼자 밥을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소파에 기대어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은주가 들어오기 전까지 TV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아파트 안을 채우는 밤이 점점 익숙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방치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다. 주말이면 둘이 함께 호수공원을 걷고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시며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곤 했다. 때로는 큰맘 먹고 백화점에 들러 아내가 눈여겨보던 블라우스를 하나 사주거나 내가 오래 입던 셔츠를 새로 바꾸기도 했다. 사람들이 보기엔 나름 다정해 보이는 부부였고 나 역시 그 평범함이 오래갈 거라 믿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평온해 보이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은주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야간 자율학습 감독이라서 좀 늦어. 고등학교 교사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나 역시 늘 야근에 치여 사는 몸이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런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점점 더 잦아지자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은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왔어 하고 무심코 인사를 건넸는데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내의 코트에서 풍기는 익숙하지 않은 남자 향수 냄새와 함께 은주의 것이 아닌 담배의 냄새가 옅게 섞여 있었다. 은주는 담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집에서는 누구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가슴 한쪽이 순간 꽉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따져 묻지 못했다. 혹시 내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오늘따라 냄새에 더 민감한 건 아닐까? 나 자신을 먼저 의심했다. 오늘 학교에서 회식이라도 했어?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고 은주는 신발을 벗으며 짧게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야자 감독만 했어. 애들이 말도 안 듣고 너무 힘들다. 말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때 은주의 얼굴에 잠깐 스쳐 지나간 당황한 기색을 나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내 안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하나 박혀버렸다. 나는 그 씨앗을 보지 않는 척하려고 더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하거나 집에 돌아오면 일부러 TV 소리에 집중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은주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집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늘어났고 내가 무언가를 물으면 대답은 짧고 건조해졌다. 예전에는 서로의 하루를 자연스럽게 풀어놓던 저녁 시간이었는데 어느새 우리 사이의 공기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졌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30이 아닌 40이 넘은 나이에 의심부터 앞세우는 남편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감각을 계속해서 부정했고 눈앞에 드러나는 변화들조차 일시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려 했다. 그러나 이미 뿌려진 의심은 조용히 꾸준히 자라기 시작했고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는데 점점 더 많은 힘을 써야 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것이라고, 어느 시기가 되면 누구에게나 권태기가 올 수 있다고 나는 나 자신을 설득했다. 서로 바쁜 일상에 지쳐 예전만큼 상대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것도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합리화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쓰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방향이 틀어졌다는 불안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평범한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지나가는 파도라고 넘기고 싶었지만 우리 사이에 생긴 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은주의 행동은 더 이상 눈 감고 넘어가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쪽으로 다가와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팔을 감아 오던 사람이었다. 가볍게 안기고 한숨을 내쉬면서도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그 습관이 어느 날부터인가 습처럼 끊겼다. 현관문을 닫고 나와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없이 화장실 쪽으로 곧장 걸어가는 날이 늘어났다.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으면 샤워부터 하고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욕실로 사라지는 모습이 당연한 일과처럼 반복됐다. 예전에는 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주고받는 시간이 저녁의 일부분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은주는 이제 그런 자리에 거의 앉지 않았다. 거실 불을 켜둔 채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잘게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버리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다. 나는 그 작은 변화들을 대수롭지 않은 척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 줄을 긋듯 하나씩 기록하고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휴대폰이었다. 예전 은주는 집에 들어오면 휴대폰을 식탁 위나 거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다녔다.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물건처럼 취급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휴대폰은 늘 은주의 손 안에 있거나 가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들어가는 모습을 몇 번이고 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마음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문자 알림음이 울리면 손을 번쩍 들어 화면을 확인한 뒤 곧바로 휴대폰을 엎어두는 행동도 자주 눈에 들어왔다.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 위에 놓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작은 기계 하나가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서서히 조여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면을 켜자마자 나타난 것은 숫자를 입력하라는 비밀번호 창이었다. 예전에는 굳이 필요 없다며 잠금 설정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언제부터 어떤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걸어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샤워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갑자기 멈추는 기척이 들리자 나는 급하게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 리모컨을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요란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은주의 겉모습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화장은 예전보다 훨씬 진해졌고 옷장 안에는 보지 못했던 옷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평소 잘 입지 않던 화려한 색의 블라우스와 짧은 스커트,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종류의 옷들이 차곡차곡 걸려갔다. 이거 새로 산 거야? 라고 물으면 은주는 동료 선생님들과 잠깐 쇼핑을 했다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웃어넘겼다. 하지만 집 안 어디에서도 쇼핑백이나 영수증 같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려 했지만 의심은 이미 일상의 문장마다 쉼표처럼 끼어들고 있었다. 결정적인 밤은 그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어느 늦은 밤, 은주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 술이라면 한두 잔만 마셔도 적당히 멈추던 사람이었기에 나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떠올렸다.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못하는 아내를 부축해 침대까지 데려다 눕히고 이불을 덮어 주면서도 마음 한쪽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으로 굳어 있었다. 잠깐 물이라도 가져다 줄까 하고 방 안을 서성이는 사이 은주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때 은주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웅얼거림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단어들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가 곧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은주의 입에서 선명하게 한 남자의 이름이 흘러나온 것이다. 준호 그러지 마 준호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머리 한쪽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은주가 가끔 학교 이야기를 하며 들려주던 체육 교사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 침대 위에 누워 잠든 채 중얼거리는 그 목소리는 단순히 동료를 부르는 톤이 아니었다. 목소리에는 애정과 기대, 친밀함이 묻어 있었고 그 호명은 분명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동시에 나는 마지막까지 단정짓지 않으려 했다. 단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 것일 수도 있고 이미 의심에 사로잡힌 내가 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그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평온할 수 없었다. 은주의 말투와 표정, 휴대폰을 쥐는 손동작 하나까지 모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집 안의 공기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색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준호라는 이름은 내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고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서서히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눈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 언젠가는 이 의심의 실체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피할 수 없는 진실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준호라는 이름을 들었던 그날 밤 이후로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집에 있어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아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괜히 몸이 굳었다. 거실을 걸어다니는 발소리, 욕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까지 전부 신경이 곤두섰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의 중에 상사가 질문을 해도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일이 잦아졌다. 동료가 농담을 던지며 말을 걸어와도 어색하게 웃다가 말이 끊기기 일쑤였다. 작은 실수들이 이어지고 메일 하나를 보내는 데도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시간을 들여 확인해야 했다. 머릿속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이름과 같은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결국 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다. 배우자 불륜 징후라는 몇 글자를 적어 넣고 검색 결과에 나오는 글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귀가 시간의 변화, 휴대폰 잠금 설정, 외모 변화, 갑자기 늘어난 회식, 몸에서 나는 낯선 냄새에 달라진 태도. 화면에 나열된 항목들을 따라가다 보니 거의 모든 줄에 은주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사람들이 댓글로 남긴 경험담 속 배우자와 내 아내가 겹쳐 보이는 순간 속이 서서히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의심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 아닐까? 잘 살고 있는 부부 사이에 괜한 틈을 만드는 건 아닐까? 40을 넘기고 40대 후반이 된 남자가 인터넷 글 몇 줄에 휘둘려서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은주의 야간 자율학습 감독 스케줄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정면으로 묻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오늘도 야자 있어? 몇 시까지 해야 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관심처럼 보이는 질문을 툭툭 던져보았다. 하지만 은주의 대답은 예전처럼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있어 없어 정도의 짧은 말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전 같으면 어느 반을 맡았는지, 어떤 아이 때문에 힘들었는지까지 늘어놓았을 사람이었다. 나는 그 차이를 느끼면서도 굳이 더 캐묻지 않았다. 결국 나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다.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은주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와 공지사항을 뒤져보았다. 야간 자율학습 일정표를 찾아 정리해 두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은주의 귀가 날짜와 하나씩 맞추어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억 속에서 야자 감독이라 늦는다라고 했던 날들 중 상당수가 일정표 어디에도 올라가 있지 않았다. 머릿속이 서서히 새하얘지는 느낌이었다. 혹시 일정이 바뀐 건 아닐까 싶어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학교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학부모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하며 야간 자율학습 운영 날짜를 문의했다. 전화를 받은 교무실 선생님은 친절하게 요일과 시간을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던 날들과 비교해보니 분명히 야자가 없었던 날에 은주는 늦게 들어왔고 그날도 어김없이 야자 감독 때문에 늦었다고 말했었다. 수화기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빠지면서도 동시에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졌다. 아내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큼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야자가 없는 날 늦게 들어온 것이 곧바로 불륜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애써 생각했다. 다른 급한 업무가 있었을 수도 있고 동료들과 갑작스럽게 회식을 한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또다시 스스로를 달래며 확신을 뒤로 밀어놓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장면이 나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다. 은주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때 아내의 가방 안쪽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척 TV를 보는 척했지만 진동은 한 번 더, 조금 더 길게 이어졌다. 결국 나는 혹시 급한 연락일지도 모른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마음속에 대며 조심스럽게 가방 지퍼를 열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낯설지 않은 이름이 떠 있었다. 박준호. 잠금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내용을 확인하려고 해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그 이상으로는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굳이 문자를 열어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잠꼬대 속에서 들었던 그 이름, 학교 이야기 중에 가볍게 스쳐 지나가듯 언급되던 체육 선생님의 이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울리고 있는 휴대폰 화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몸을 기댔다. 욕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와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는 동안 심장은 계속해서 요란하게 뛰었다. 그날 밤 은주가 곁에서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든 후에도 나는 좀처럼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본 채 한참을 누워있으니 이제 더 이상 의심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조금씩 또렷해졌다.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속고 있는지 더 이상 상상만으로 버틸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은주의 뒤를 밟고 다닐 수는 없었다. 회사 업무를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럴 여유도, 그렇게 할 만큼의 경험도 없었다. 결국 나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밤, 책상 앞에 앉아 배우자 불륜조사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다. 불륜조사를 전문으로 한다는 흥신소와 탐정사무소의 이름들이 줄줄이 화면에 떠올랐다. 후기와 소개 글을 하나씩 읽어가며 어디를 믿어야 할지, 어디까지 맡겨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비용은 결코 가렵지 않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시간을 끌다가는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더 컸다. 다음 날 점심시간, 나는 여의도 회사 근처의 오래된 빌딩 3층에 있는 한 흥신소를 찾아갔다. 복도 끝에 붙어있는 작은 간판을 따라 들어가니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과 담담한 표정의 중년 남자가 나를 맞이했다. 커피 한 잔이 놓인 상담 테이블에 앉아 나는 내 상황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내의 직업, 귀가 시간의 변화, 휴대폰 비밀번호, 야자 일정과 실제 스케줄의 불일치, 그리고 준호라는 이름까지. 남자는 조용히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황상 조사해볼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윤곽은 나올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선을 넘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하지만 이미 돌아서 버린 마음과 이미 보아버린 장면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야말로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을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여의도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붐벼 있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직장인들, 커피를 들고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이상한 안도감과 그 진실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엉켜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다. 조사를 의뢰한 지 사흘쯤 지났을 때 흥신소에서 첫 연락이 왔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꽤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차분한 목소리는 감정을 섞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만으로도 내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뛰기 시작했다. 은주가 야간 자율학습 감독이 없는 날에도 늦게 귀가한 패턴이 분명히 확인되었고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행적을 추적 중이라는 보고였다. 이제 나는 알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알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탐정에게서 첫 전화를 받았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리 내 가슴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몇 가지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 전체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로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의미를 잃었다.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하다가도 문득 은주의 얼굴이 떠올랐고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듣다가도 어젯밤 아내가 휴대폰을 쥐던 손동작이 눈앞에 겹쳐 보였다. 동료가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라고 물어와도 멍하니 딴소리를 하거나 대답을 하고 나서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라 뒷맛이 씁쓸해지곤 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상사가 내게 의견을 묻는 순간까지 나는 엉뚱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늦게서야 정신을 붙잡고 겨우 입을 떼는 날이 늘어났다. 결국 부장이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불러 물었다. 민대리, 요즘 무슨 일 있어? 사람이 좀 달라 보이네.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요즘 야근이 많아서 그렇다고 둘러댔지만 내 표정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었을지는 나 스스로도 알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면 조금은 숨이 트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에서는 은주와 마주 앉는 것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졌고 회사에서는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말할 수 없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늘 보던 풍경이 그대로 있는데도 모든 것이 연극 무대처럼 어색해 보였다. 은주는 여전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얼굴로 왔어. 하고 물었지만 그 인사가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게 들리지 않았다. 특히 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박준호라는 이름이 언뜻 나올 때면 나는 본능적으로 아내의 표정을 살폈다. 입꼬리의 각도,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지 말끝이 달라지는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아무 일도 아닌 듯 웃으며 넘기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어색한 연기처럼 보였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흥신소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중으로 정리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펜을 내려놓고 한동안 모니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고 탐정이 다시 조심스럽게 시간을 물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재킷을 집어들었다. 회사 문을 나서 흥신소가 있는 건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 준비라는 건 할 수가 없었다.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든 피할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 사실만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좁은 복도를 걸어가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손이 문고리 위에서 굳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난번에 마주했던 중년 남자가 나를 맞이했다. 그는 별다른 인사 없이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 한 권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여기 지난 일주일 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파일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사진 속에는 학교 뒷문 근처를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한 사람은 내 아내 은주였다. 그리고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남자는 내가 단체 사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박준호. 사진 속 두 사람은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오랫동안 함께 걸어온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 장을 넘기자 빈 교실 안에서 둘이 마주 서서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 나왔다. 커튼이 반쯤 쳐진 창과 비어있는 책상과 의자들 사이로 두 사람만이 가까운 거리에서 웃고 있었다. 학교 근처 식당에서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는 사진도 있었다. 은주는 젓가락을 들고 웃고 있었고 박준호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뭔가를 말하는 듯 입을 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낯익지 않은 호텔 간판 아래로 둘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시간대는 밤 늦은 시각이었고 둘 다 주변을 살피지도 않은 채 자연스럽게 문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탐정은 옆에서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다. 야간 자율학습이 없는 날인데도 학교에 남아있다가 둘이 함께 나오는 패턴이 여러 번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지난 한 달 동안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이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파일 안에는 호텔 출입 기록이 인쇄되어 있었다. 날짜와 체크인, 시각, 체크아웃 시각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고 총 7번이라는 숫자, 옆에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 시간들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되짚어보니 대부분이 은주가 야자 때문에 늦는다거나 아이들 상담이 길어졌다고 말하며 늦게 들어왔던 날과 겹쳤다. 보고서 뒷부분에는 박준호에 대한 신상 정보도 정리되어 있었다. 43, 미혼, 은주와 같은 학교의 체육교사, 학생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활발한 성격. 예전에 은주가 체육 선생님 중에 애들 잘 다루는 사람이 있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거기에 여러 차례의 연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임이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사진을 넘기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특히 호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사진을 보는 순간에는 속이 뒤집히는 것처럼 울렁거렸다. 은주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만족감에 가까운 표정이 떠 있었고 박준호의 팔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얼마나 순진하게 현실을 외면해 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탐정은 조용히 내 표정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다. 더 원하시면 추가 조사도 가능합니다. 상대 쪽 생활 패턴이나 다른 관계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볼 것도 확인할 것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명확했다. 탐정은 이런 경우 법적 대응을 생각한다면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본 자료는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나는 정식으로 인증된 사본과 사진 파일을 받아들었다.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 감정이 뒤섞여 한꺼번에 밀려왔다. 분노와 배신감, 오랫동안 속아왔다는 허탈함이 한꺼번에 목까지 차올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 묵은 덩어리가 조금은 내려앉는 듯한 느낌도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상상에 기대어 흔들릴 필요는 없었다. 의심은 끝났고 진실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분명해졌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만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 손에 서류 봉투를 쥔 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차례대로 떠올려 보았다.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 은주의 앞에 이 자료들을 쏟아놓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 순간적인 분노에 휘둘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더 컸다. 이혼이든 박준호를 상대로 한 소송이든 결국 법의 힘을 빌려 정리해야 한다면 감정이 아니라 절차와 순서를 먼저 세워야 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흥신소를 나온 나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못하고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가방 안에는 은주와 박준호의 관계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사진과 기록들이 들어 있었지만 그 무게만큼이나 내 머릿속도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당장 집에 가서 이게 뭐냐고 고함을 지르는 건 쉽다. 하지만 그렇게 터뜨려 버린다고 해서 내가 덜 다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의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말자. 준비부터 하자. 밤 8시가 다 되어 나는 겨우 집 앞에 섰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TV 화면의 빛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소파에 기대어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은주의 뒷모습이 보였다. 언뜻 보면 늘 보던 아무 일 없는 저녁 풍경이었다. 하지만 몇 시간 전 사진 속에서 다른 남자의 옆에 서 있던 그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색으로 보였다. 왔어. 오늘은 야자 없어서 좀 일찍 들어왔어.
은주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나를 맞았다. 그 말이 한 글자 한 글자 내 귓가에 들어오는 동안 나는 그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보고서에 적힌 오늘의 동선에는 학교 근처 식당 이름과 호텔 출입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던 입으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자 속이 서서히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고생했네.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눈빛에 무엇 하나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심스레 시선을 돌렸다. 평소처럼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머릿속에는 오늘 파일 속에서 봤던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은주가 박준호의 팔에 몸을 기대고 웃던 모습, 호텔 문을 나서며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걷던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거실로 다시 나왔을 때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은주 맞은편에 앉아 TV를 함께 보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곳곳에서 금이 가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은주는 화면 속 개그맨들의 농담에 맞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예전 같으면 나도 따라 웃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나는 그 웃음을 들을 때마다 속이 비틀어지는 느낌만 들었다. 저 웃음 뒤에 숨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속여왔을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오늘 학교에서는 별일 없었어?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은주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딱히.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순간 살짝 옆으로 흘러간 시선과 굳은 입술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예전에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하루 있었던 일을 길게 늘어놓던 사람이었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나는 일부러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다. 박준호 선생은 요즘도 잘 지내? 은주의 표정이 단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 확연히 굳어졌다가 다시 풀리는 게 보였다. 응, 잘 지내는 것 같던데 갑자기 그 사람은 왜? 질문이 돌아왔고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전에 얘기한 적 있어서 그냥 생각나서. 입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나는 은주의 말투와 눈빛, 손가락이 리모컨을 쥔 힘까지 하나씩 살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다. 한때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의 편이 되겠다고 믿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같은 이름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뿐 전혀 다른 인물처럼 느껴졌다. 눈을 감으려 하면 오늘 낮에 본 사진 속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고 그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쿵 내려앉았다. 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의심은 이미 증거가 되었고 거짓말은 습관이 되어 있었다. 감정에 휘둘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진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잃은 것만큼의 대가를 그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찾는 것뿐이었다. 그 방법은 결국 법과 절차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도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 없는 하루처럼 시작됐다. 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다. 오늘도 야자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나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손을 잠시 멈췄다. 입가에 비죽 웃음이 떠올랐지만 그 웃음은 스스로도 알고 있을 만큼 씁쓸한 것이었다. 어제 손에 쥐고 온 일정표에 따르면 오늘은 야간 자율학습이 없는 날이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이 조용해지자마자 나는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 소송 경험 많은 변호사라는 글자를 번갈아 쳐넣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끌고 가려면 어디에 맡기는지가 중요했다. 여러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둘러보며 이혼과 상간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는 곳의 소개 글과 후기를 꼼꼼히 읽어나갔다. 그중 강남 쪽에 있는 한 법무법인이 눈에 들어왔다. 불륜 사건 경험이 많다는 설명과 함께 비슷한 상황에서 위자료를 받아냈다는 후기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상담 예약 버튼을 눌렀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나는 틈틈이 이혼 절차에 대해 찾아보았다. 법률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읽고 남의 불행을 구경하던 예전의 자신과 달리 이제는 한 줄 한 줄을 자기 일처럼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동료들 중 이혼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떠올라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기도 했다. 형, 요즘 뉴스 보니까 이혼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혹시 절차가 많이 복잡해? 내 사정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입에서 나온 몇 마디 조언만으로도 대충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감이 잡혔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며 나는 서류와 증거, 절차를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집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인 척했다. 은주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평소처럼 하루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만 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 위에 세워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는 없었다. 그들이 선택한 관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만 또렷해지고 있었다. 며칠간의 준비 끝에 나는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은 깔끔했고 접수 데스크는 익숙한 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예약 확인을 마친 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상담실은 벽 한 면이 전부 법률 서적으로 채워져 있었다. 마주 앉은 변호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눈빛이 차분하면서도 단단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18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언제부터 이상해졌는지, 어떻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는지,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사진과 호텔 출입 기록, 학교 일정표와 귀가 시간의 불일치까지 숨기지 않고 모조리 말했다. 중간중간 변호사는 짧게 질문을 던지며 메모를 해나갔다. 묻기 불편한 부분까지도 차분하게 짚어주었고 나는 그 질문들에 답하면서 지난 시간을 한 번 더 되짚게 되었다. 자료를 좀 봐도 될까요? 내가 건넨 파일을 펼친 변호사는 사진과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꼼꼼히 살폈다. 학교 뒤편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빈 교실 안에서의 포옹, 식당에서 마주 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 장면, 호텔 출입 기록이 찍힌 사진들까지. 이 정도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아내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박준호가 알고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 그리고 반복된 호텔 이용 기록은 법원에서도 충분히 무게 있게 다룰 만한 정황이라는 것이었다. 결혼 기간, 경제적 기여, 정신적 손해를 종합하면 위자료도 적지 않은 수준에서 청구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숨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적어도 내가 겪은 일이 별것 아닌 일로 치부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소송 준비에는 대략 일주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사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이미 확보한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한 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나는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착수금을 결제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실감이 밀려왔다. 법무법인을 나와 강남거리를 걸으며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헤쳤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내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씁쓸함이 함께 떠올랐다. 그래도 이미 마음을 정한 이상 뒤로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은주가 선택한 배신에 대해 그만큼의 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생각이 더 컸다. 그날 저녁 은주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왔다. 오늘은 야자가 일찍 끝나서 오랜만에 좀 여유 있네. 밝게 웃으며 내 앞에 앉는 그 얼굴을 보면서도 나는 그 말이 또 다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흥신소에서 받은 최근 보고서에는 오늘 역시 박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다. 은주가 씻으러 방으로 들어가 욕실 문을 닫는 소리를 들은 뒤 서류 봉투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파일을 펼쳐 사진 몇 장과 보고서를 위쪽에 보이도록 정리한 다음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오늘은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 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방식은 이제부터 완전히 바뀔 예정이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추고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애썼지만 실제로는 가슴이 요란하게 뛰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와 펼쳐둔 파일이 놓여 있었고 나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말린 은주가 거실로 나왔다. 처음에는 내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가볍게 샤워하고 나니까 살겠다라고 중얼거리며 TV 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다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이게 뭐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와 파일을 번갈아 보며 다가왔다.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파일을 열었다. 맨 앞에 꽂혀있던 사진 한 장을 빼내어 은주 쪽으로 돌렸다. 학교 뒷문 근처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다. 한 사람은 내 아내, 그리고 그 옆에 선 남자는 박준우였다. 은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손에 들린 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그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사진과 나 사이를 허둥지둥 오갔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두 번째 사진을 꺼냈다. 커튼이 반쯤 닫힌 빈 교실 안에서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다음 장에는 학교 근처 식당에서 나란히 앉아 웃으며 식사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텔 입구 간판 아래에서 나란히 서 있다가 문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너무도 익숙한 옷차림과 자세, 그 얼굴이 사진마다 반복되고 있었다. 은주는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더 창백해졌다. 손등이 떨리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이건 오해야. 나 설명할게.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입술이 바짝 마른 채로 변명을 꺼내려는 순간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법원에서 보자.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낯설 만큼 차가웠다. 그 한 줄에 지난 몇 달 동안 쌓여온 분노와 모욕감, 배신감이 모두 응축되어 있었다. 그제야 은주는 상황의 무게를 제대로 느낀 것 같았다. 두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대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팔을 뻗어 내 바지가랑이를 붙들며 울먹였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내 마음을 건드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나를 속여온 사람이 들통이 나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비는 모습.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으니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와 문 앞에서 애원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문 좀 열어줘. 제발. 한 번만 나 얘기할게. 하지만 나는 문고리를 향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내 안에서 모든 것은 끝나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거실에서 밤을 새우며 울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은주가 다시 안방 문 앞에 서 있었다. 나 학교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내게 매달렸다. 나는 침착하게 시계를 한 번 보고 짧게 대답했다. 가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 어차피 곧 다 알게 될 거니까. 은주는 더 다가오며 우리 그냥 둘이서 해결하면 안 돼 라고 애원했다.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자. 그 한마디에 은주의 어깨가 힘없이 내려앉았다.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을 나섰다. 향한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은주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였다. 교무실에 들러 교장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말하자 교무부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교장실로 나를 안내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교장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맞이했다. 아, 박은주 선생 남편분이시구나. 내가 인사를 하며 신분을 밝히자 그는 반갑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다. 나는 의자에 앉자마자 준비해온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실은 이 문제 때문에 뵙고 싶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 아내와 박준호 선생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파일을 여러 교장에게 사진과 보고서를 하나씩 보여주었다. 처음 사진을 본 순간 교장 선생님의 이마가 살짝 찌푸려졌다. 뒷문에서 나란히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 빈 교실에서 포옹하는 장면,
식당에서 다정하게 마주 앉아 있는 사진들, 그리고 호텔 출입 기록이 찍힌 페이지까지. 장면이 바뀔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특히 교실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사진과 호텔 출입 사진을 보고는 깊은 한숨이 나왔다.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참 말이 안 나오네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학교 명예와 교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입니다. 그에 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는 교육청에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당연히 그러셔야 합니다라고 즉시 동의했다. 교장실을 나온 나는 곧바로 관할 교육청으로 향했다. 징계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민원 창구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준비해 온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담당 직원은 사진과 보고서를 훑어본 뒤 표정을 다잡으며 말했다. 사안이 가볍지 않네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불륜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면 정직이나 해임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교장 선생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바로 오늘 아침 긴급히 부교장과 교감을 불러 상황을 공유했고 박준호를 교장실로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했다. 처음에 박준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사진과 기록들이 책상 위에 한 장씩 펼쳐지자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버티더니 증거를 보여주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교장의 그 말은 내가 선택한 길이 적어도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처럼 들렸다. 며칠 뒤 교장 선생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박준호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더니 처음에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더니 결국 모든 증거를 보고 나서야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실을 인정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들고 다니며 보여주었던 사진들과 기록들이 단지 내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이었다는 사실이 한 번 더 확인되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교무실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고 했다. 겉으로는 모범적이라고 여겨지던 은주, 학생들에게 신뢰받던 국어 선생님의 불륜 소식에 동료, 교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은주와 가까웠던 여교사들은 설마 그럴 리가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박준호를 호의적으로 보던 동료들은 실망과 분노를 동시에 드러냈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 행사 때 함께 농담을 주고받던 두 사람이 순식간에 학교에서 가장 큰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소문은 교무실에서 그치지 않았다. 학생들 사이에도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떠도는 루머 정도로 여겨졌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두 선생님이 동시에 학교에 나오지 않자 아이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은주를 정말 좋아하던 몇몇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했다가 결국 교실에서 다른 담임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표정이 굳어졌다고 했다. 체육을 가르치던 박준호 역시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터라 충격은 2배였다. 일주일 뒤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이후에 전달받은 문서와 교장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그날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은주와 박준호는 나란히 징계위원회 앞에 앉아 위원들이 제시한 사진과 자료들을 마주해야 했다. 위원들은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두 사람의 경위를 들었지만 이미 결론은 크게 흔들리지 않은 상태였다. 학교 안팎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진 불륜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징계 결과는 둘 다 정직 6개월. 그 기간 동안 급여는 전액 지급 정지, 복귀 후에도 승진이나 전보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적혀 있었다. 무엇보다 이런 징계 기록은 평생 인사기록에 남아 교사로서의 경력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결국 박준호는 정직 처분이 확정된 뒤 오래 지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고 은주 역시 정직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예전처럼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지역 교육계에서도 이 사건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같은 학교 교사들 사이의 불륜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더 컸다. 다른 학교 교사들까지도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났다더라 하며 소식을 알게 되었고 교사 연수나 모임에서도 뒷이야기처럼 오르내렸다. 은주와 박준호의 이름은 한때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불렸던 자리에서 이제는 좋지 않은 의미로 기억되는 이름이 되어버렸다.
경제적인 타격도 적지 않았다. 은주는 정직 기간 동안 한 푼의 급여도 받을 수 없었고 박준호 역시 사직으로 인해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 게다가 그는 전세 대출까지 끼고 살고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어보았지만 교육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고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조금만 알아보면 금방 드러났다.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학원들조차 채용을 꺼려했다. 결국 40이 넘은 나이에 전혀 다른 업종에서 새로 일을 찾아야 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은주 역시 정직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변호사와의 연락, 서류 대응, 법정 다툼을 걱정하는 것뿐이었다. 밖으로 나갈 용기도 나지 않았고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커튼만 더 꼭꼭 닫아두었다. 예전에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빠르게 어색해졌다. 불륜 소식이 퍼지자 기혼인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름이 빠졌다고 한다. 언젠가 은주의 친구에게서 흘러나온 말에 따르면 괜히 같이 다니다가 우리까지 이상한 눈으로 볼까 봐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한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달콤하다고 믿었던 그 관계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생각보다 훨씬 질기고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징계가 내려진 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박준호는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결혼한 여자랑 엮여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푸념했다고 한다. 기혼 여성을 만난 건 분명 자신의 잘못이지만 은주가 애초에 이혼을 정리한 뒤에 자신을 만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후회했다는 말도 들려왔다. 반대로 은주는 가까스로 남아있던 몇몇 친구들에게 준호가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이런 때일수록 더 지켜주고 버텨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서로에게 기대고 버텨야 할 시기에 누구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고 그 감정은 곧 원망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이 만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얼굴을 보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직 처분과 소문이 퍼진 뒤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만나서도 더 이상 달콤한 대화는 없었고 각자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앞날에 대한 불안만 반복해서 쏟아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다시는 교단에 못 서는 거 아니냐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들만 이어졌고 웃음은 점점 사라졌다. 한때 서로에게서 위로와 설렘을 찾던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무거운 침묵만 늘어갔다. 결정적인 순간은 박준호가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겠다고 통보하면서 찾아왔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교사로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그는 결국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은주는 자신도 함께 내려가겠다고 붙잡았다고 했다. 나도 같이 갈게. 거기서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박준호의 대답은 단호했다. 아직 이혼도 안 끝났잖아. 나도 일도 못 구한 상태고 지금은 너까지 책임질 여유 없어. 그 한마디는 은주에게 결정적인 상처가 되었다. 언젠가 너만 있으면 다 버리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하던 그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울면서 따졌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더 차갑고 현실적이었다.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사랑만 가지고는 못 살아. 그리고 당분간 연락은 하지 말자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그렇게 한때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굴던 두 사람의 관계는 서류 한 장도 남기지 못한 채 조용히 끝이 났다. 한편 나는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두 사건 모두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렀다. 흥신소에서 확보한 자료와 사진, 호텔 출입 기록과 학교 일정표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은주 측 변호사도 이 정도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많지 않다며 사실상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법정에서 마주친 은주의 모습은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달랐다. 밝고 활기차던 얼굴 대신 살이 빠져 해숙해진 얼굴에 깊은 주름과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증인석으로 향하는 동안 은주는 몇 번이나 내 얼굴을 바라보려 했고 눈뒤채는 미안함과 두려움,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이미 내 안에서 그녀에 대한 감정은 다 타버린 뒤였다. 최종 판결은 내 쪽의 완전한 승소였다. 거의 20년 가까이 이어진 결혼 생활이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분명했다.
재산 분할에서도 은주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면서 내가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었다. 상간 소송에서도 위자료가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되었다. 박준호 역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문제는 그가 이미 부산으로 내려가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 올 사람은 아니었기에 결국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그래도 판결문에 찍힌 도장은 내가 당한 일을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였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날 나는 법원 건물 앞 계단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길고 질긴 싸움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손에 들린 판결문은 나의 승리를 증명하고 있었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거나 기쁘다는 감정보다는 묘한 허전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거의 20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이 결국 중이 몇 장으로 정리되어 버린 것이었다. 법원을 나서는 내 걸음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분노와 원망은 이미 소진될 만큼 소진된 뒤였다. 이제는 과거를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때는 서로를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인연이 이렇게 쓸쓸하게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은주는 혼자 남은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게 된 은주는 결국 친정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방 안을 채우고 있던 가구와 물건들 사이에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함만 커져갔다고 한다. 박준호와의 연락은 이미 완전히 끊어진 지 오래였고 설령 교단에 복귀한다 해도 예전과 같은 신뢰를 되찾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달콤한 설렘으로 시작되었다고 믿었던 그 관계는 결국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상처와 파멸만 남겼다.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 사람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훨씬 혹독했다. 불륜의 끝은 결국 파괴뿐이라는 말이 이번만큼은 너무도 분명하게 눈앞에서 입증되고 있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